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렀고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점을 감추기 위해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바쳤습니다. 한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서울시장 후보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세월호 7시간의 이 검찰 조사 결과 상당히 좀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예. 완전히 구현됐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완전히 100%다 맞다라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조사를 가지고 전제로 예. 그것이 일정 정도 개연성을 가졌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개탄스럽고 대통령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골든타임을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10시 17분이 골든타임인데 실제로 첫 지세가 10시 20분에 내려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9시 때부터 계속 보고를 주고받으면서 해경이 어떠한 그 청와대 지시만을 기다릴 뿐 아무런 구조를 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직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보고를 네.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11차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일괄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2시경에 그나마도 최순실 씨가 말하자면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와서 네. 그래도 중대보안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야 그런 결정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출발을 준비했는데 예. 더 우스운 것은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것은 제일 먼저 준비시킨 사람이 미용사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도 기가 뭔가 찹니다, 좀 참. 이게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곤혹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예. 것까지 가면서 모든 시간을 다 헛되이 쓰고 난 다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더라도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4년 만에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다 얘기해 주신 대로 뭔가 전부 다 조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처신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참모들이 보여준 행태라는 게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서로 대통령이 그 전날 많은 일을 했고 아침에 일정이 없어가지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대통령을 깨워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중대본에 가는 것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 적어도 대통령이 어떻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황을 접하면 그 접한 것을 더해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보면 직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보고를 하는 사람도 없고 중대본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라는 사람도 없고 저런 청와대가 이 대한민국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고 요거 지탄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요. 정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김미춘 비서실장이나 예. 그 당시에 이제 안보실장을 했던 김장수 실장, 네. 김장수 실장 같은 분은 군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상황이 연출되도록 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또 그걸 더 짜맞추려고 예. 말 맞추기를 한다라는 게 말 맞추기를 할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은 저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도인데 예.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한국당에서 어제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논평을 보면 그거 봐라, 구술 했니, 7시간 동안 뭘 했니, 이거 사실 아니다.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 다 단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사실은 될까요? 그 표현도
세월호 7시간 부역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야말로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 것은 맞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 그 7시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루머, 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비판한 건데 핵심을 전혀 비껴간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죠. 예. 실제로 국민 일반이 봤을 때 여야를 떠나서 저렇게 논평할 일인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서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예. 또 대통령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한 너무 말하자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모자라서 좀 예. 미안하다. 그런 시절에 어떤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스코 대제하는 마음으로서 실제로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 100배 노력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국민과 공감대를 하고 그야말로 보수의 새로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도 그런 분란이 있는 것은 나가도 너무 네.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이게 아마 일파만파 여러 가지 내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좀 홍 네.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지만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으로서 위치를 좀 잃어버린 거죠. 무슨 네. 얘기냐면은 보통 정치인들은 두 종류의 국민을 상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을 놓고 메시지를 내보낼 때도 있고 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만 해가지고 메시지를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좀 막말이 막 나가냐, 뭐 예. 미친 게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게 보면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지지자들만 의식한 발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변인인 경우에는 자기 지지자를 의식하면서도 전체 국민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주로 이제 한 측면, 과거에 무슨 배곡 주사를 했니, 기치료를 했니, 무슨 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변을 한 거예요. 근데 예. 아마 그렇게 된 게 그 홍 대변인이 지역구가 이전에 지역구가 대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헛발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제 공당의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의 입장을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지지하는 층과 동시에 네. 전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예. 것들을 좀 고려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이 일단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부분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게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은 뭐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배신감 느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적시한 시간대가 없다 보니까 예. 처음에 이제 2~3시 그 기간을 집중해서 본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었다. 소위 예. 알리바이를 승립시키려고 했는데 실제 핵심 시간은 5시, 6시 시간대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말하자면 피해자의 액션이 나오니까 이제 뒤늦게 본인이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예. 거기서 신용카드를 쓰더라.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 본인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또 신용카드 내역이나, 예. 내역이라든지 먼저 챙겨보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명할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아니다라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가 자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 어제도 그런 어떤 그 은퇴하는 시사의 내용에도 예. 기억이 끝까지 안 난다라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참 참담한 심정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거든요. 끝까지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정봉주 의원을 잘 아는 처지에서요. 참 예. 좀 안타까운 게요. 처음부터 대응을 할 때에 본인이 당당했다고 한다면 예. 그 사실을 얘기한 당사자를 무고로 고소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진실이 밝혀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걸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때부터 이게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실들이 하나씩 확인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계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이에서
또 하나 지금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게 중간에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모 방송국에 이제 그 브레이크하우스라는 예. 거기서 적어도 그렇게 지상파에서 그 사실을 보도한다 그러면 예. 그 사진의 내용들도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것을 밝히는 것들이 객관적인가, 공정한가라는 부분들까지를 보통 우리가 방송사에서 보면 게이트키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일단 은퇴를 하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고 잘한 결정인데 예. 국민들에게 더 진솔하게 사과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은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했고 어머님 병원을 갔고 그래서 여기를 갔고 누굴 만났고 이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좀 납득이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심리학적으로 뭐 선택적 아. 기억이 안 나는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 안 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상 사실은 그 정말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정말 무고로 예. 날조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예. 뭐 호텔에 갈 생각을 했을 그런 그 시점이라면 사실은 그거는 뭐 물론 본인은 기억이 전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저게 어떤 변호사들이 봤을 때 재판에 말하자면 유불리에 따라서 저렇게 언수를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슈를 바꿔서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사례가 좀 드뭅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위력이라는 걸 대부분은 판례에서 보면은 상대가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행위 네. 이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위력이라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 이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을 판단하는 판사도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은 처음에 안희정 지사가 안 나왔을 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서류를 봐야 네. 되겠다. 서류로 끝낸다라고 했을 텐데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관련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어떤 뭐 치우침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판사가 판단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또 다른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그 고소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그 검찰에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이 안희정 지사가 직접 통화라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이미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영장을 또 청구한다라는 것들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왜 그렇게 검찰은 구속 수사에 집착을 하는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안희정 지사를 두둔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 충분한 범죄의 사유가 소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도주나 그 증거인멸의 예. 우려도 없고 이 사안을 임하는 태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본 상황에서 계속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구속영장 우선 뭐 기각됐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으로 예. 봤을 때 이 변호사들의 얘기하면 그야말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실형을 받으면 한 2년에서 3년 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중대 범죄로 보지만 법조인들이 생각만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달리 좀 이거는 형량이 낮네요. 예. 경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대 사안이냐, 그 다음에 쟁론이 없을 정도의 정확한 어떤 구속 여지가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검찰 수사가 모자란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형량이 낮아서
법조계 안에서는 그렇게 이게 구속까지 시켜야 될 일인가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뭔가를 이렇게 이 안희정 지사가 어떤 정치인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균형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일련의 행보, 그러니까 처음에 JTBC에서 피해자가 나와서 피해 여성이 이야기를 했을 때 김지은 씨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어쨌든 합의한 성관계다. 사실 이것도 치명적일 텐데 본인에게도 개인적인 그 도덕성이 문제나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법적인 처벌만 면하자.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전 지사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것이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 방어를 하는 문제와 별개로 지금 2년 사이에 두 여성과 그 피해 여성들은 위력에 의한 거더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 위력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사가 그 영장심사 끝나고 나오면서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중에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안희정 지사한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자신도 제가 이제 안 지사를 본 게 한 20년이 넘는 세월인데 저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사를 하면서 또 차기의 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위가 나는 그냥 할 수도 있는 행위, 예. 서로 그게 합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 행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법적 처리와 무관하게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끝났다. 이거 이제 종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안철수 전 대표이자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네.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안철수 대표도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예, 유승민 대표가 어떤 그런 당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좀 빨리 그러니까 마음은 두고 있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자기가 어떤 그것을 포면화 시키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느냐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라고 하는 건 꼭 시장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 있고요. 여전히.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당내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의 꽃이 물론 그 말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서울시장 선거가 꽃이냐, 예. 서울만 중요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의 25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시장 선거의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시장 후보를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어떤 다른 지자체 후보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당내 입지를 다지는 유의미한 말하자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예. 투표율을 가졌을 때 어떤 자기의 정치의 어떤 중량감도 커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초조해질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도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복잡한 것보다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그 위원장의 판단이 안철수란 정치인이 예. 2011년도에 정치권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가장 제대로 된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전에는 별로 첫 번째로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민주당하고 맞설 수 있는 대표 주자라는 위상을 갖고 예. 또 여타 출마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예. 이것 자체가 차기의 지도자로서 서로 낙선을 하더라도 예. 다음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아주 불가피한 선택이거든요. 예. 근데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쟀을 텐데 이번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잘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선거 국면을 놓고 보면은요. 지난번 작년 대선 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승리한 걸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예.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받았고요. 서울에서는 42%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서울에서 받은 표가 22%고 유승민 후보가 받은 표가 7%거든요. 근데 그것만 따져도 30%잖아요. 예.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받는 표가 20표입니다.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42대 50으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그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김병준 씨까지도 늦었다고 하는 판에 후보가 나와서 10% 이상을 얻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10%를 못 얻게 15%를 못 얻게 되면은 법정 선거 비용이 35억인데 그걸 감당할 후보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과연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 후보가 나온다기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호각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 전에 보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가장 그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활 속에서 느꼈던 게 미세먼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박원순 시장이 올해 미세먼지 잡는다고 150억을 헛돈썼단 말이에요.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구청장이나 그 시의원 선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서울시 구청장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 쓸었습니다. 네 군데를 제외하고. 근데 시장 선거만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후보를 이겼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선택한 것은 차기의 입지로 봐서도 그렇고 선거 전의 양상을 놓고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는 좀 가장 그래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빚이 있단 말이죠. 마음의 빚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빚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맞붙게 된다면 좀 민주당에서도 경선 내부 과정에서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선 후보다 보니까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제 쟁론이 되는 것이 과연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하는데 차기 대선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대책에 있어서 과연 그동안에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런 어떤 빚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지지층이 일부 겹쳐지지 않느냐, 그런 공격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 자체가 무소속이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정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를 갖고 뭐 확장성을 가진 토론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서울시장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